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서브쿼리랑 관련이 없는 문제였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의 연장선이었는데, 자, 이름과 부서명을 조회를 할 거고요. 근데 사원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가 40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아니지. 부서 테이블에는 얘가 있는데 사원 테이블에는 여기에 속해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서 우리가 하던 대로 이너 조인을 한다면 이 부서 번호 40에 대한 부서명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문제였죠. 자, 셀렉트. 바로 적을게요. 어차피 조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너 조인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원명과 부서명은 잘 나오긴 하는데 여기 부서명 중에서는 (40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부서 테이블 안에는 40번 부서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보스턴에 위치한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너 조인으로 했을 때는 완벽히 교집합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EMP 테이블의 사원들 중에서 40번 부서에 속한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부서 40번 부서에 대한 내용, 부서명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이너 조인을 라이트 조인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라이트를 써야 되는 이유, 그쵸? 조인을 하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봤을 때 EMP가 왼쪽 레프트 테이블이 되는 거고 뎁트가 라이트 오른쪽 테이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뎁트에 있는데 EMP에 없는 걸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고 본다면 40번 부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원은 없기 때문에 널로 나온다.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레프트를 써보면서 우리가 라이트도 같이 알아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29번은 해결을 하셨을 거고요. 30번부터 이제 서브쿼리에 대한 개념을 좀 섞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존스가 속한 부서명을 조회해라. 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부터 볼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스가 속한 부서명을 조회하려면 서브쿼리로 한다고 했을 때, 자, 일단 부서명 어디 들어있어요? 뎁트 테이블에 있죠. 뎁트 테이블 안에 dname이라고 하는 컬럼, 얘가 갖고 있죠. 그럼 얘를 조회를 먼저 해요. 아, 부서는 이런 컬럼들이 있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예요? 존스라고 하는 사원이 몇 번 부서에 있는지 알아내고, 이런 거죠. 이걸로 할까? 네. 이 네임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는 사원명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얘가 몇 번 부서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사원 테이블을 까보면.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결과 중에 이런 부서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의 존스는 어떤 부서인데? 를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 존스에 대한, 이 사원에 대한 부서 번호 어디 있어요? 여기 뎁트 NO에 들어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 존스가 들어있는 부서 번호를 알 수 있죠. 자, 서브쿼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딱 이 느낌.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행시켜야 되는 쿼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 이때 이 결과를 한 번에 보기 위해, 그러니까 조인이랑 결국 결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인도 그 결과를 한눈에 보기 위해 사용을 했던 건데, 자, 이만큼을 이제 서브쿼리도 줄바꿈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붙여놓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실행된 결과가 20일 텐데
그럼 이 자리에 20 남는 거고 탭트 NO 20을 찾아주겠대요. 그럼 부서명은 리서치 나오는 거죠. 서브 쿼리에 대한 활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사실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자,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 먼저 하나 하고 10번 부서의 부서명 하나 하면 돼요. 일단 사원의 이름이니까 ename from emp where apt no 10번 부서니까 이러면 클락이랑 킹이랑 밀러 3명 나오네요. 그리고 dname 부서명이니까 from dpt where dpt no 10 이러면 10번 부서의 부서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둘을 합치면 되겠네요. 어디다가 합치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컬럼이 사원의 이름이랑 부서의 부서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1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셀렉절로 보여줘야 되는 컬럼이니까. 이만큼이 1로 들어온다. 그러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컬럼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별명 지어주면 되는 거고. 부서명.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에 대한 기초적인 활용. 자, 다음 문제. 조인을 사용한 버전은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세요.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자, 평균 월 급여보다 더 많은 월급여를 받은 사원의 사원번호, 이름, 월급여를 조회해달래요. 그럼 일단 쓰는 겁니다.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게 사원번호, EMP-NO, 그리고 이름, E-NAME, 그리고 월급여, 셀러리죠. 이거를 EMP에서 까볼 거예요. 근데 지금 조건이 평균 월급여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래요. 자, 평균 월급여는 어떻게 알아요? 네, AVG, 집계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받은 급여가 더 많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왜요? 셀이 AVG, 셀보다 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미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건 불가능한 쿼리예요. 집계함수가 이렇게 조건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근데 그걸 서브 쿼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조인으로도 해결이 되겠죠. 자, 조인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어떤 조인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EMP 안에 들어있는 샐러리 정보랑 EMP 안에 있는 샐러리 중에 평균 급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조인을 썼다라고 한다면 조인의 종류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셀프 조인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을 2개 놓고 서로 첨부했어야 된다 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브 쿼리로 이러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이거 남겠네요. 그럼 얘보다 큰 애들만 조회가 되겠죠.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나요? 서브 쿼리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말씀드렸던 게 사실상 조인보다 서브 쿼리가 더 쉽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는 뭐 엄청나게 따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남겨주는 거니까. 이 괄호가 먼저 실행되고 이 실행된 결과를 남겨줄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메인 쿼리를 돌려버리는 것 뿐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조인이 서브 쿼리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왜 빠를까요? 정말 간단한 원초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조인은 이걸 한번 볼까요? 조인은 이걸로 보자. 쿼리를 몇 번 실행해요? 한 번 실행하죠. 자, 서브 쿼리는 저는 분명히 한 번을 실행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연산을 몇 번 해요? 네, 2번 하는 거예요. 왜냐? 괄호를 먼저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쿼리 하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얘는 2번 하고 쟤는 1번 한대요. 당연히 1번이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애초에 조인보다 서브쿼리가 빠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정말 간단한 조건으로 사용돼야 되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조인을 거는 게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브쿼리를 쓰기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개발을 했었고.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브쿼리보다 조인이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인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서번호가 10인 사원 중에서 최대급여를 받는 사원의 사원번호 이름을 조회하래요. 자,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거는 사원번호 EMP NO랑 이름이죠. 이네임. 어디서 조회해야 돼요? 네, EMP에서 해야죠. 왜냐면 얘네들은 EMP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부서번호가 10인이래요. 그럼 부서번호가 10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건주를 줘야겠죠. 왜요? DPT NO가 10인 거. 이래야 부서번호 10인 애들이 조회가 될 거잖아요. 먼저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사원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받는 애 누구야? 그러려면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넥스, 셀 이러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네, 이건 잘못됐죠. 이거는 클락이 5천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사실상 클락은 5천을 받지 못해요. 어딨어? 여기 클락을 보면은 여기 있다. 얘는 2450밖에 안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회하면 왜 얘가 5천 받는다고 나와요? 얘는 집계함수라서 그 최대값 하나만 리턴을 해줄 건데 얘네들은 3줄이 나왔어야 되죠. 포함된 애들이 2개 더 있었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거 그냥 나온 거다.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올바른 데이터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룹 묶어줘야 되죠. EMP NO, ename.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이거 샐러리 보여준 거랑 다를 바 없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했던 건 이 결과를 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이 결과를 봤다면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면 얘를 보고 아, 킹이 제일 돈 많이 받아 하고 우리는 킹이라고 남겨줘야 되는데 한 번에 그 결과까지 남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서번호가 12 건하예요? 12 고예요? 12 고죠. AND로 일단 엮여야겠죠. 뭘 비교해야 돼요? 샐러리, 내가 받는 급여가 뭐랑 같아야 돼요? 얘네들 중에 최대값이 얘랑 같아야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되면요. 이 결과 뭐 나올까요? 블럭을 씌운 이만큼의 결과. 우리가 아까 여기까진 봤어요. 이렇게 봤죠? 그럼 지금 여기서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돈 제일 많이 받아요? 킹이죠. 그럼 요거 딱 돌렸는데 킹이 얼마 받아요? 5천. 그럼 여기서 결과가 5천 나오면 되겠네요. 5천 나오네요. 그럼 이 자리에 5천 남겨줄 거고 얘가 급여가 5천이네 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킹이었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웨어저를 안 넣어도 지금은 결과가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한 게 10인 사원 중에서가 아니었다면 여기가 만약에 뭐 20이었다, 30이었다면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면 되죠, 눈으로. 샐러리 봤어요. 30 부서인 애들이
제일 많이 받는데 2850이죠. 그쵸? 나와요? 못 나오죠. 왜 못 나와요? EMP 전체에서 제일 높은 애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서브쿼리, 여기 들어있는 이 서브쿼리는 무조건 여기 5000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일 높은 애 5000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디테일하게 부서 번호까지 조건으로 줬던 겁니다. 근데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들 중에서는 킹이 어차피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이라는 최대값이 부서 번호 10번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이것까지 들어가 줘야 우리의 쿼리가 더 깔끔하다 라는 얘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진짜 서브 쿼리는 그냥 내가 쓸 줄 몰라도 돼요. 실제로 읽을 줄만 알면 돼요. 근데 읽을 줄 알려면 사실 어느 정도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내가 읽고 지금 이 쿼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석할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서브 쿼리를 가지고 뭐 엄청난 걸 만들 필요가 딱히 없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답은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정답 올라간 거랑 같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트랜잭션, 참고 말고 그냥 트랜잭션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지금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이 트랜잭션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얘를 다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웹 개발 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얘가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쿼리를 작성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이 트랜잭션은 정말 가장 심플하게 요약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내가 해야 되는 쿼리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묶여있는 쿼리 중에 중간에 실행이 되다가 단 하나라도 오류가 났다? 그러면 그 밑으로 실행을 안 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려요. 그게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어느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되냐면, 자, 아니다, 얘보다는 이게 낫겠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에게 계좌가 2개 있음. 1번 계좌에 2만원, 2번 계좌에 3만원 이렇게 있다. 자, 이 상태에서 2번 계좌에 있던 3만원 중 만원을 1번 계좌로 옮길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번 계좌에 있는 3만원 중에서 만원을 얘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만원을 빼서 2만원만 남기고 여기에는 만원을 더해서 3만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2번 계좌에서 만원이 차감, 1번 계좌에 만원이 추가,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내 거에서 차감도 안 됐는데 여기로 먼저 돈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옮겨가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곳에서 먼저 사라지는 게 먼저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럼 얘는 물론 우리가 쿼리를 2개 짜서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고 했을 때 실행 속도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점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을 했어요. 차감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얘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제 2번 계좌에는 얼마 남아있어요? 만원 빠져서 2만원 남아있겠죠. 원래가 기존 애가 이런 상태였는데 차감이 성공하면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차감된 만큼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못 왔대요. 뭐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못 왔대요. 그러면 실패한 상황에서 제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내 만원 어디 갔어요? 네, 안 되죠. 이러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이렇게 차감하는 거, 추가하는 거 얘네를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공을 했지만 얘가 실패를 해?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린다. 다시 이 상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트랜지션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코드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 3개 그냥 실행하면 이제 T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겠죠? 그 T1 안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얘 별거 없어요. 어카운트, 계좌예요. 계좌 번호고, 이거는 뭐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잔액. 이건 뭐야? 아, 필요 없어. 자, 데이터 2개 넣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자, 1번 계좌에 2만원, 2번 계좌에 만원 들어있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2로 만원을 계좌 이체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얘를 트랜잭션으로 묶지 않고 그냥 별도로 실행하다가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 트랜잭션으로 묶을 거야. 난 여기서부터는 이제 트랜잭션이야. 하나의 덩어리야. 라고 명시해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트랜잭션 하면 이 밑으로 오는 쿼리들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거예요. 내가 얘를 끝내기 전까지. 끝내는 건 이겁니다. 자, 스타트 트랜잭션 실행하면 뭔가 됐대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행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1번 계좌에 있는 거를 만원 감소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 쿼리 변경할 거죠. 기존에 있는 값을 바꿀 건데 누구를? 어마운트 마이너스 만이래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2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기초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쉽게 오실 거고, 기초 언어를 안 배우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A한테는 2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얘는 2인데 여기 지금 2-1을 한 값을 다시 여기다 넣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합니다. 자, 적용이 됐대요. 그러면 일단 내 돈 빠졌죠. 내 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추가되는 과정, 이 쿼리가 필요한데 얘가 실행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은행 어플을 쓰다가 인터넷이 끊겨버려가지고 이 중간에 빠지기만 하고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은 얘는 못했으니까, 작업은 끝났으니 다음으로 넘어갔겠죠. 내 돈 만원 사라진 거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롤백, 여기서 말하는 이 롤백 뭘까요? 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리는 시점이 언제다? 스타트 트랜잭션 얘를 실행한 그 시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를 실행한 그 시점에는 돈 빼기 전이죠. 빼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만원 들어있어요. 저는 롤백을 실행할 겁니다. 성공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조회해보면 돌아가 있어요. 이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아직 완벽하게 적용시키지 않았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데이터를 밀어 넣거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이 됐죠. 이거는 커밋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는 DBMS가 DBMS 안에서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저장하기 전 상태로 보관이 됐었어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DBMS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쿼리를 작성하고 다 실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걸 다 확인하고 실제로 저장하는 방법이 커밋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죠. 그냥 알아서 됐잖아요. 이거는 오토 커밋 상태예요. 오토 커밋.
자동으로 커밋을 한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면 일단 오토 커밋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하나 더 시점을 명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옛날엔 이랬다 그랬죠? 저장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커밋을 따로따로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컴퓨터 딱 켜요. 그러니까 어제 작업 다 완료하고 커밋을 하고 껐어요. 오늘 켜요. 작업을 했죠. 그 직전 커밋까지 돌아가요. 돌아가는 시점이 되게 멀어요. 하루 종일 작업하고 커밋을 안 했다. 만약에 뭐가 잘못돼서 나 롤백 했어. 그럼 전날 작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은 직전 커밋 상태. 근데 지금 스타트 트랜잭션은 내가 이 트랜잭션을 걸어놓은 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명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문제 없는 데까지 확인하고 커밋하고 다시 작업하다가 롤백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긴 해요. 근데 이거는 단위로 묶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끊어지는 개념인 거고, 이 트랜잭션은 스타트 트랜잭션이라는 이걸로 시작을 하고 커밋으로 끊으면서 한 덩어리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린다. 일단 우리 지금 롤백까지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다시 만원 차감을 다시 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증가도 시켜요. 보면 문제 없죠. 잘 옮겨갔죠. 이렇게 확인하고 커밋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롤백하면 어디로 가요? 아무 데로도 안 가요. 성공은 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왜냐?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시작을 했고 커밋으로 내가 커밋을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덩어리가.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모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로 큰 내용이 안 들어있는 건데, 보통 트랜잭션으로 단위를 묶으면 좀 커요. 좀 중요하고 큰 범위로 데이터들을 좀 묶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웹 개발에서는 그렇게까지 얘를 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DML과 DDL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죠? 간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DML은 뭐예요? 얘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죠? 네,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뭐가 있어? 인설트.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 우리가 조회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삽입하고 다 데이터죠.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게 아니라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 DML. 그쵸? 얘는 create, drop 이런 거.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 건드리는 거. 그죠? 그리고 뭐 얼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거. 자,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나면 이 커밋이 나오기 전까지가 한 덩어리라 그랬죠. 이 덩어리 안에서는 얘네를 못 써요. 왜냐면 얘네들은 저장 상태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저장하기 전 상태로 보관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는 실행하면 무조건 커밋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서는 이런 DDL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스타트 트랜잭션을 했다. 그럼 여기서 밑에서 나 데이터베이스 지울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 그냥 데이터를 뭐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하거나 이런 건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트랜잭션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제를 위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고, 이 트랜잭션 참고 링크 하나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근데 막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해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트랜잭션을 왜 쓰는지 정도는 알면 좋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결성은 뭘까요? 자, 이것도 이 단어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되게 간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용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무결성이다. 데이터가 무결성, 결함이 없다 라고 하면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계좌에서 돈이 옮겨가는 상황인데 차감은 됐는데 추가가 안 된 상태면 데이터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럼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를 문제없이 만약에 중간에 하나가 실패해서 이거는 돌아가야 돼 하고 롤백으로 돌아갔다. 그럼 데이터는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고 그 단위가 통째로 다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라도 실패를 했으면은 얘는 애초에 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트랜잭션이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무결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서브쿼리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서브쿼리가 조인이 서브쿼리보다 좋다 라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보여드릴 겁니다. 얘는 개념 자체는 뷰테이블의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건데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뭘로 할까? 이 테스트 AS 이게 콤마가 있었나? with AS 잠시만요. 콤마가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네, 여러 개가 안 나오니 일단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자 이런 거예요. 뭐야? 네, 뭐가 문제야? 오케이. 이렇게 가야겠다. 자, 간단하게 먼저 이런 거부터. 왜지? 왜? 나 뭐 잘못했어? 이거 뭐야? 지금 T1이에요. 스캇 어디 갔어? 스캇. 자,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MySQL에 with AS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보통 이제 윗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with 하고 AS가 나오기 전에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왔죠. 이 이름이 별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별명을 지을 때는 얼리어스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별명이 왔었어요.
근데 윗절은 달라요. 이름이 먼저 오고 AS가 와요. 그래서 이 별명은 누구를 칭하는 거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해당 쿼리의 결과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럼 얘는 EMP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겠죠. 눈으로 보고 있는 이만큼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처럼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서브쿼리랑 개념이 비슷해요. 이 결과를 가지고 테이블인 척 보관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처음에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깔고 시작을 했어요. 이 뷰 테이블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한 이 결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결과, 얘를 하나의 테이블처럼 본다 그랬죠? 근데 이 테이블을 얘가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으로 치면, 자, 아까 우리가 뭐 조인이나 서브쿼리 같은 거 쓸 때는 이제 그냥 하나 치죠. 치는 게 낫겠다. here from 자, 이렇게 하면 결국 EMP 테이블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이 쿼리를 먼저 실행한다고 했죠. 괄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면서 물고 있는 애에서 전부를 꺼내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결과를 물고 있지 않아요. 이 결과를 상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치고 얘를 봤어요. 이걸 공책에 옮겨요. 적어요. 막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조회를 해요. 근데 얘는 머리가 좋아서 이 결과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대요. 그냥 눈으로 보고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서 꺼내요. 누가 빠르겠어요? 네. 손으로 옮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치면 손으로 옮긴다가 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얘는 그냥 저장하고 있다의 개념이라 얘는 이걸 저장하고 있으려면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많대요.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장한 거에서 다시 꺼내와야 돼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얘는 초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그럼 가상이니까 메모리를 얼마 안 먹겠네요? 그쵸? 그리고 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빨라요. 그래서 쿼리가 복잡하고 여러 개의 테이블이 막 섞여야 될 때 속도면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른 건 이 윗 사용법이에요. 이 방식이 이제 뷰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얘를 이제 좀 더 응용을 해보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죠. 이게 쉼표가 있었어야 됐나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쉼표를 빼보기도 하고 하면 되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콤마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네요. 자, 이러면 EMP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를 얘가 가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뎁트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를 얘가 가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가상 테이블 두 개를 조인으로 엮었고 그 와중에 데이터를 뽑아온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물론 지금 예시에서는 사실 얘네가 없어도 데이터는 잘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시라서 이런 거고 실제로 활용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 그리고 이제 보통 윗절이랑 같이 쓴다고 하면 요런 거가 있죠. 이게 예시가 있을라나?
보통 윗절은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좀 접목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 일단 요거 하면 그냥 1, 2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 우리가 조이는 테이블을 기준을 잡아서 매칭시켜서 연결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유니온은 그냥 붙여요. 테이블을 붙여요. 근데 이 유니온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컬럼의 개수, 컬럼명, 컬럼의 타입도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생겨먹은 테이블이지 않으면 유니온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유니온을 이런 카운팅이 강제로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내가 가진 테이블에 좀 별도로 카운팅을 넣어줘야 되는 시점에 유니온을 써서 해당 컬럼 없는데, 그런 컬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가끔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가 좋을까? 그냥 아무거나 해보죠. 일단 좀 애매하긴 하네. 결과는 올바르지 않지만 이렇게 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뎁트 테이블에는 1, 2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걸 매칭을 시켜줘야 된대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얘는 만들어진 거고, 얘는 실제로 있는 테이블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from dual,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가져온 거고, 그걸 유니온으로 묶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따로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고 얘랑 합칠 수 있다. 근데 지금 합친 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죠. 이거 조인은 조인인데 온절을 쓰지 않은 이상한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뎁트 테이블에는 부서가 4개 존재하는데 모든 경우에서 했으니까 4, 2, 8, 8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적절한 예시가 안 떠올라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러고 이러면 올로 해야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거는 어쨌든 간 데이터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하기 위한 언어잖아요. 이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쿼리의 퀄리티는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모든 스킬들을 다 공부해서 쿼리를 짠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이런 기능과 유사한 걸 할 수 있는 애가 또 뭐가 있을까 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어차피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둘씩 알아나가다가 이런 상황은 얘가 더 편하겠는데, 이런 상황은 얘가 더 편하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윗절 같은 경우도 단순히 조인으로도 해결이 다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서브 쿼리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고만고만합니다. 비슷해요. 단 상황에 따라 누가 더 편하고 누가 더 효율적일지는 다른 거니까 잘 골랐으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여러분들은 조인만 잘 하면 되고, 얘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웹 개발을 수강하시게 된다면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한 쿼리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요게 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서브 쿼리 그리고 with AS라고 하는 뷰테이블 사용 방법 그리고 트랜잭션까지 꽤나 많은 개념들을 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내일은 좀 할 얘기가 많네요. 네. 내일은 또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갈 거니까 오늘 내용은 오늘 복습을 완료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